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시는 뉴스를 콕 집어가지고 해설해드리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뉴스, 축구 전문 캐스터죠. 이우영 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갑자기 캐스터가 됐네요. 예, 네. 5대1에서 1대1로 갔다가 어제는 3대0으로 됐어요. 네. 예, 어제 어떻게 봤어요? 제가 정확하게 예측한 대로 그렇죠. 무실점 아니 승리를 진짜 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치라면 딱일 것 같아. 아무 말이나 막 던지거든요, 정치인들. 그 점은 제가 보고 배운 게 있어서. 보고 배운 게 네,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야, 어제 잘한 거예요? 어제는 뭐 잘했습니다. 어쨌든 태국 홈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점이 없었고 클린스만이 지난 아시안컵 때 매경기 실점이라는 진기록을 세웠는데 정말 간만에 무실점으로 매경기 실점이라는 진기록뿐만 아니라 매경기 연장전이라는 기록도 세우지 않았나요? 그렇죠. 좀비 축구라는 벨. 그렇죠. 우리는 보통 이 전후반 45분씩 90분 뛰면 성이 안 찬다. 네. 그래가지고 100분 넘게 뛰어야지 이게 뭐가 된다. 그래서 담당 중계진들이 야근을 하게 됐다. 그렇죠. 네. 예, 그런 것도 있고. 네. 야, 근데 아니 제가 어제 보면서 황선홍 감독이 참 훌륭한 감독이에요. 보면 왜냐하면 처음에 타국전은 이게 맡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니에요. 예? 근데 이번에 타국전은 그래도 조금 한 며칠 더 지나니까 이제 완전히 됐고 제가 진짜 감명받은 거. 자, 퀴즈 들어갑니다. 어제 볼 점유율이 몇 %입니까? 몇 %요? 예. 한 7대 3이지 않을까요? 6대 4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몰라요. 네. 이러면서 아는 척을 다 합니다. 현대 축구에서 볼 점유율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네. 그 얘기도 네. 틀린 얘기는 아닌 게 네. 지난번에 서울에서 할 때는 우리 점유율이 한 70% 아니야 80% 정도 됐대요. 근데 이 무승부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체력 안배를 위해서 선수들이 더운 때 좀 덜 이렇게 체력 안배를 위해서 좀 덜 뛰었다 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왜 웃고 그래요? 근데 정말 기분 나빠서 얘기 더 이상 못하겠어요. 뭐야 이게 진짜. 예? 어찌 이제 비웃기까지 하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딱히 맞는 얘기 같진 않습니다. 이게 정치가 지금 아니니까요. 저는 있죠.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양쪽에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신동진 PD님 2022 월드컵에서 일본 축구가 점유율이 의미가 없다는 걸 실증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 양쪽에서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걸 괜히 꺼냈어. 내가 이 얘기를 왜 꺼냈죠? 그러게요. 네. 참 큰일이네 이거. 네. 어떻게 수습을 하지? 근데 뭐 어쨌든 잘했으니까 다음번은 언제예요? 다음번은 누구랑 해요? 이제 싱가포르와 중국전이 남아 있습니다. 월드컵 예선. 근데 사실상 저희 최종 예선 진출은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 예선. 네. 본선이 아니라 최종 예선. 2026년에 열리니까 좀 많이 남았죠. 많이 남았죠. 네. 일본은 어디랑 해요 지금? 일본이 지금 속해 있는 쪽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북한이랑 같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북한과 왜 조가 그러냐면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일본 그 어웨이 경기, 일본의 입장에서 어웨이 경기 북한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북한이 거부를 했어요. 근데 네, 그래서 몰수패가 됐습니다. 북한도 되게 재밌는 나라인 게 뭐냐면 그 사람들도 하고 싶은 얘기 그냥 막 던져요. 뭐냐면 기시다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다. 뭐 납북자 문제 꺼내지 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일본 정부가 우리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그러고 우리의 대북 기조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면 안 만나겠대요. 그러니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겁니다. 아주 특이한 멘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북치고 장구치는데 공은 안 치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고요. 자,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기분 조금 상하신 게 있다면 우물정 094 샵 094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 기분 풀어드리도록 방송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총선을 앞두고 계속해서 총선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총선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오늘 판세가 야권 우세로 기울고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통령실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특히 이종섭주 호주 대사 문제, 또 윤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의대 증원 강행에 따른 의정 갈등, 그리고 의료 공백 장기화 등은 여당에 부담을 주는 용산의 실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최근 이 각종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후보들의 이야기 한번 살펴보면 먼저 부산 북구갑의 서병수 후보가 오늘 언론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그동안 이런 건 좀 잘못됐다 하면서 설명할 기회가 필요하다. 우리 지지자들도 너무 소통이 부족한 게 아니냐 지적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서울 동대문갑의 김영우 후보는 오늘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서 여태까지 용산도 여러 오만하게 비쳤던 부분에 대해선 국민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다고 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서울 종로의 최재형 후보의 경우에는 어제 대파 발언 논란을 두고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대통령을 그냥 모시고 간 보좌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라고 했고요. 이런 의견은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도 나왔습니다. 대구 달서병 권영진 후보가 오늘 BBS 라디오에서 대파 논쟁을 불러일으킨 건 대통령 주변 참모들이 잘못 모시고 간 것이다. 물가를 점검하려면 물가가 비싼 곳으로 가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선 의사 출신인 서울 성남 분당갑의 안철수 후보가 연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안 후보는 SBS 라디오에서 내년에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면 의료 파탄이 일어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면서 증원 시기, 규모,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국가보훈부 장관 출신인 서울 강서을 박민식 후보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요. 앞서서 자신이 이전을 반대했다고 밝힌 박 후보, 오늘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이 언제부터인지 국방부에서 주도한 흉상 이전 문제를 마치 박민식 장관이 큰 역할을 한 것처럼 프레임을 짜더라, 이렇게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최근 여론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많은 후보가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그런 의견을 표출하는 분들도 있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도 면밀히 검토하면서 예의주시하리라 생각한다, 말을 했는데요. 자, 총선을 앞두고 여당 후보들 사이에서 용산을 향한 불만 기류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글쎄요, 지금 위기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제가 어제 시간이 조금 있어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국민의힘이 과연 지금 상태가 유지가 됐을 때에는 몇 석이나 할까? 근데 제가 계산한 바로는 서울에서 한 11석 정도, 그리고 경기도에서 11석에서 12석 정도, 인천에서 5석 정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잡아서 전 129석이나 130석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비례를 포함한 의석입니다. 비례를 포함한 의석인데 상황이 좀 바뀌면은 조금 달라지겠죠. 좀 달라지는데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저는 뭐를 지적하고 싶냐 하면 이 문제를 조금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3월 22일 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한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전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정당 지지도 면에서 볼 때 서울 지역을 보잖아요. 서울 지역을 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 약 13%포인트 차이가 나요. 국민의힘이 위라는 거예요. 13%포인트. 예? 13%포인트 위라는 건데 이러한 이거를 보면은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조국 혁신당이라든지 이런데
비례정당 지지율 말고 정당 지지도만은 보고 이거 왜냐면 지역구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은 8% 나왔는데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죠. 어차피 지역 후보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39%를 서울 지역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26%를 받고 있는데 참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지역구에서 말이에요. 지역구에서 이게 사실 우위를 점하는 지역이 굉장히 드물다는 거. 이 여론조사 상으로 봤을 때 이게 저는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 돼요. 저는 어제도 제가 이제 어제 조금 시간이 있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결론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여기에서 좀 높게 나오면 예? 이 정당 지지율에서 높게 나오면 그 지역에서 그 해당 많은 지역구 여기에서도 사실상 뭐 다 높게 나올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도 뭐 비슷하게 나온다든지 우리 서울에 48개 지역 49개인데 하나 줄었으니까 48개 지역 중에 딱 뭐 14대 10 아니 그렇게 어떻게 되지 24대 24로 나오든지 뭐 최소한도 뭐 해가면 좀 적으면 28대 20 뭐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너무 좀 그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치우쳐 있어가지고 이걸 지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저도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단 어쨌든 위기는 맞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여러 가지 거리두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실의 합리적 선택이 필요하죠. 과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 번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합리적 선택은 뭐냐면 일단 총선에서 뭐 이기기까지는 힘들지만 최소한도 어느 정도 의석을 끌어올릴 생각은 좀 해야지 합리적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렇다면 대통령실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3861번님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 사이 좋은 형제 같아서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 형제 같아서 좀 제가 젊어 보이는지 유영 아나운서가 늙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이 좋은 형제 같아서 들으며 자주 웃곤 합니다. 즉석 떡볶이 가게 오늘 손님이 없어서 계속 냉장고 정리 청소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고 싶네요. 예, 바로 이 부분도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죠. 여러분 힘들지만은요. 제가 볼 때에는 하여간 조금 지나면 지금보다는 좀 많이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힘드시겠지만 자 항상 화이팅 해 주십시오. 인생 제가 좀 살다 보니까요. 지금 어렵지만은 요걸 조금 넘으면 다시 정상화되거나 조금 나은 상황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는 전 터득을 해봤거든요. 저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절대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3861님. 네. 형제 아니고요. 92년생 손흥민 선수와 이재성 선수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으로 돌아온 손준호 선수와 동갑인 이우영이 두 번째 소식 안내해드리도록 뒤끝 하겠습니다. 장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주 앞으로 다가온 4월 총선에서 연대하는 시나리오가 각 당 일각에서 거론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상당수 격전지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과 양당 주자가 맞붙는 3자 구도가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 민주당 후보가 우세인 여론조사가 속속 발표되면서 범보수 진영이 전략적으로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건데요. 양당 지도부는 일단 당대당 단일화 추진 내지 선거연대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만 보수 성향 유권자의 표 분산을 막고 당선 가능성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당 차원이 아닌 후보 간 합의에 따라 개별 단일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많은데요. 개혁신당은 지역구 후보로 43명을 내보냈습니다. 대다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 19일에서 21일 진행된 한국갤럽 조사를 살펴보면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무선전화 100%,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홈페이지를 참조해야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된다. 홈페이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거기 뭐 인적 구성을 참조하라는 얘기입니까? 뭘 참조하라는 얘기입니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깜깜이 기간이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 여기서 살펴본 개혁신당 지지율이 3%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지지율이 정체된 가운데 개혁신당의 충북, 청주, 청원의 장성남 후보는 지난 21일에 국민의힘 김수민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사퇴한 바 있고요. 경기 용인갑에 출마한 양향자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TV조선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정당을 빼고 경력을 놓고 국민의힘 이원모 후보와 단일화 경선을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사무총장도 오늘 당사 브리핑에서 양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여러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한편 개혁신당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 오늘 연합뉴스와의 통화를 통해서 기성 기득권 정당과 단일화 논의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공식적으로 단일화 논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 개혁신당 입장에선 새로운 미래와의 결별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출범 이후로는 기세가 조금 꺾인 모양새입니다.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 단일화라는 게요.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이 지지율이 나오는 두 사람이 단일화하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3, 4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양향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땐 단일화 이원모 후보랑 단일화를 하면은 나름대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그런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개혁신당 후보들 중에 이렇게 보면. 그런데 지금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또 개혁신당 후보로 김종민 의원이 지금 나가 있는 세종갑이요. 거기가 지금 그 사람이 드롭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후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의 대결 구도인데 그럴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단일화가 아니라 자동으로 거기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30 몇 명이 냈다고요? 38명. 38명이요. 네, 43명이요. 43명이요. 네. 43명 지역걸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너무 지지율이 미미한 지역은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인지도도 있고 어느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땐 시너지 효과라는 측면을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뭐 정당 차원이 아니라 후보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당 차원에서 뭐 반대를 한다 뭐 한다라고 얘기할 이유는 전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쪽에 상대 쪽에 있는 그 더불어민주당도 진보당이랑 몇 군데에서 후보 단일화 했잖아요. 부산 연제 같은 데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거기서 막 누가 뭐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것은 선택 가능한 하나의 또 하나의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답할 때에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거 이거 절대로 나쁜 일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적대의 언어로 국민들을 분열하고 대결의 장으로 몰아넣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나라를 망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충북 충주의 무학시장을 방문을 했는데요. 대통령부터 공산 전체주의 교과서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말인데 국민들을 분열과 대결로 몰아넣는다. 내 편만 챙기고 저쪽 편은 다 밀어내다 보니 국민들 사이에 적대 감정이 점점 쌓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악화되면 말로 싸우다가 감정으로 싸우다가 주먹, 칼로 싸우다가 나중엔 정말 총으로 싸우는 상태가 바로 내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심리적 내전 상태는 망하기 직전인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배현진 의원이 돌멩이로 맞은 사건은 폴리스 라인을 치고 과학 수사를 하면서 야당 당수가 목이 칼에 찔려 피 흘리는데 그 혈흔은 1시간도 안 돼서 물 청소를 한다. 정권의 반대 세력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읽힐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오늘은 충청도로 향했고요. 윤 정권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무심코 김종민 의원 개혁신당이라고 말씀했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 새로운 미래입니다. 제가 정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취자 분의 이러한 예리한 지적 계속 좀 보내주십시오. 저도 이게 당이 하도 많아서 헷갈릴 때가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의 도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뭐라 그랬죠?
이재명 대표의 발언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예. 좀 성의 있게 질문하면 내가 그래도 기억을 할 텐데. 뉴스인 부탁드리옵니다. 예. 저는 거듭 얘기하지만 야당 대표로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자꾸 키워야 하니까 저는 이런 얘기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단 제가 바라는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계속 좀 논리적인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적대의 언어로 국민들을 분열, 대결의 장으로 몰아넣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나라를 망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뭐냐면 이 충주에서 여러분이 이기셔야 대한민국 국민이 반국민 세력 국민의힘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자가 반국민 세력이 되는 건지 저는 이게 궁금해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적대의 언어로 국민들을 이게 분열시키는 것은 아닌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 타당성에 어떤 논리적으로 이게 연결이 딱딱 되면 저는 충분히 야당 대표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논리적인 연결이 잘 안 돼요. 적대 언어로 국민을 분열시킨다. 그런데 분열을 안 시키려면 국민의힘을 반국민 세력이라고 얘기를 한 건 그건 또 다른 분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치는 나쁜 거야. 싸우면 안 돼. 우리는 그렇게 세뇌되고 있다. 저 솔직한 얘기로 여기에 동의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치는 싸우는 건데 대리로 싸우는 거거든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 싸우되 룰이 없이 우리나라 정치 싸우는 게 문제예요. 싸우는 것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룰이 이시에 싸워서 대리전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정치는 일종의 용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용병? 사회적인 갈등을 대신 싸워줘서 해소시킬 수 있는 용병인데, 하지만은 그 다음 단어를 보면 이렇게 싸우면 곤란하죠. 정치 혐오, 이런 것들은 결국 소수의 힘 있는 기득권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속으면 안 된다. 방과는 중립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을 편드는 것이다. 이 얘기는요. 저는 굉장히 좀 동의하기 힘든 얘기예요. 결국 싸우는데 뭘 싸우냐면 기득권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만든 것에 대항해서 싸우자. 이거는 사실 정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싸우는 것이 정치라는 것은 동의하지만 이런 식의 논리 전개는 저는 이것도 또 다른 편가르기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격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 논리적인 연계성에 좀 헷갈리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래요. 여기까지 합시다. 네. 수고했어요. 너무 좋아한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동생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아닙니다.